안녕하세요. 큐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두 사람 모습과는 달리 주변 정세 매우 팽팽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합동 해상훈련을 했고 여기에 러시아 전투기가 날아오고 미국과 중국 군함은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신인균의 군사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이 한미가 같이 그 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훈련을 해상에서 합니까? 이제 그 미 7함대가 요코스카에 본부가 있죠. 그 예. 미 7함대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원자로 교체 수리를 하러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조선소로 네. 들어갔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항공모함이 조지 워싱턴 대신 미 7함대에 배치가 되었고, 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난주 주말에 부산에서 있었던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습니다. 그렇죠. 그 일주일 전에는 일본의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오자마자 일본의 관함식 그리고 우리 관함식에 차례로 참가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로널드 레이건이 이 한미 합동 연합군의 기함이 된 거죠. 그래서 왔으니까 손발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과 또 이 그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 전단 그리고 지금 보도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호주 해군 구축함 2척 해서 이 연합 해군이 동해에서 손발을 맞춰보는 훈련을 3일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 레이건호 항공모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해군 관함식 때도 왔고요. 이번에 한미 해상 합동 훈련에도 이 배가 왔는데 짧게 이 배가 지구 최강 항공모함 맞습니까? 지구 최강급 항공모함이죠. 지구 최강급 항공모함. 왜냐하면 미국이 이 항공모함이 10척이 있는데 이 예. 클래스가 뭐 다 비슷하니까 지구 최강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그냥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FA 슈퍼호넷 전투기. 일단 이 항공모함이 갖고 있는 공군력으로는 얘가 이 비행기가 가장 강력한 모양이죠. 이제 슈퍼호넷 전투기가 48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고 있는 저 비행기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슈퍼호넷 전투기가 48대가 탑재가 되어 있고, 물론 임무에 따라서 더 탑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48대. 예. 그리고 이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EC2라고 있는데. E2C. 예. 이 모양이 뭐, 접시도 달려있고. 그게 접시가 레이더죠. 아, 레이더군요. 예. 예. 저 레이더가 이제 한 400km 정도를 탐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기 경보기를 가지고 슈퍼호넷 전투기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슈퍼호넷 전투기 레이더는 한 120km에서 150km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E2C는 한 400km를 보니까 이 E2C의 레이더를 슈퍼호넷 전투기에다 데이터 링크를 시켜줍니다. 예. 그러니까 슈퍼호넷 전투기의 레이더 능력이 탐지 능력이 급상승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으로 움직여라. 정면에 적이 오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내려 꽂아라. 뭐 이런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예, F-18이 있는데 저기는 전자전기라고 돼 있는데 네. F-18 중에서 특별한 장치가 돼 있는 비행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날개 끝에 예. 전자전 파드라고 하는 저 특별한 장치를 붙였어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날개를 접어 있는데 저기에 뭐 날개 끝에 보니까 뭐 미사일 비슷한 뭐가 달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끝에 뭐가 있네요. 예. 저게 바로 전자전 포드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호넷 이 중에서도 G 버전 이 전자전기 그라울러라고 하는데 예. 이 전자전기가 떠서 맨 먼저 뜹니다. 그래가지고 적의 레이더를 먹통을 시켜버리죠. 예. 이 전자전기가 그냥 전파방해를 시켜버리면 레이더가 지직지직거려서 도대체 화면에 보니까 양 날개 끝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게 이제 전자전 포드, 전자전 제밍 하는 제머입니다. 예. 요번에 뭐 KFX 할 때 전자전 제머가 뭐 우리의 기술이 있니 없니 하는 바로 그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자전 제밍을 시켜서 상대의 통신, 레이더, 전파 이런 걸 먹통을 시켜버리고 슈퍼호넷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 대잠 헬기라는 것은 잠수함을 상대하는 헬기인데 네. 잠수함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협적인가요? 항공모함에도? 잠수함이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예. 잠수함의 어뢰를 한 방 맞으면은 침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항공모함이 기우뚱해서 한 그 2도 정도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예. 2도 정도 기울어지면 전투기 이착륙을 못 합니다. 그렇군요. 이 대잠 헬기는 어떤 대잠 헬기입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잠 헬기 중에서 가장 진보한 대잠 헬기인데 이게 바로 뭐 우리 방산비리 이야기할 때 와일드캣하고 경쟁해서 졌다. 뭐 하는 그 대잠 헬기예요. 예. 와일드캣보다 한 성능이 한 4배 정도 좋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예. 혼자서 탐지하고 공격하고 한 2시간 반 동안 채공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잠 헬기입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리 와일드캣보다 한 30% 비싸요. 아이고.
굉장히 강력하군요.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중국과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있죠. 네,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 한번 보시죠. 최근 네. 항공모함인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지구 최강급 항공모함 네, 로널드 레이건호고 중국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라오닝호가 있고 일본 이즈모. 속상하지만 우리는 네. 갖고 있지 않는데 일본도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랴오닝 정도가 한 세 척이 갖다 붙어야 레이건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 랴오닝을 정상적인 항공모함으로 지금은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랴오닝을 처음 랴오닝이라는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지금 예.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따렌 이런 조선소에서 항공모함을 두 척을 더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랴오닝이네요. 랴오닝입니다. 예. 예. 앞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예, 그게 이제 스키 점프라고 하는데 네. 저렇게 저 스키 점프대를 차고 올라가는 건데 전투기가. 어. 근데 로널드 레이건은 전투기를 캐터필트라고 해서 쏴줍니다. 쏴버리고 이 랴오닝은 저 점프대를 타고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쏴주는 것보다는 무기를 많이 탑재를 못 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랴오닝에는 전투기가 한 24대가 탑재가 됩니다. 이제 수호이 30 계열이 탑재가 되는데 이 수호이 여기는 이제 수호이 33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강력해요. 예, 아까 예. 좀 궁금한 게 레이건호가 지구 최강급인데 네. 여기에 있는 수호이 35 이런 전투기와 여기에 있는 F-18 네.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랴오닝함에 따라다니는 또 군함이 있습니다. 예. 레이건함과 같이 다니는 군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기 경보기가 있고 전자전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투는 다 같이 합동 전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레이건의 슈퍼넷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다 빼고 아무데도 없는 곳에서 전투기끼리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하면 랴오닝에 탑재되는 또는 랴오닝에 탑재되는 게 아니고 중국 해군 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수호이 30 MKK2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어요. 예. 그 전투기가 제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이긴다. 중국도 만만치 않네요. 네. 뭐 중국이야 뭐 원래 저희가 좀 세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경계하는 것 일본의 이즈모입니다. 네. 이즈모와 랴오닝은 어느 쪽이 더 셉니까? 랴오닝이 세죠. 랴오닝 셉니까? 예, 그렇죠. 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즈모에는 전투기가 탑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랴오닝에는 수호이 33이 탑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즈모하고 랴오닝하고 붙으면 전투기 있는 항공모함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일본이 지금은 이제 개정되지 않은 헌법 때문에 저기다가 전투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저기다가 바로 한 1년 정도의 개장 공사만 하면 바로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아까 로널드 레이건의 캐터필터 있어서 전투기를 쏘아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전투기를 쏘아줄 수 있는 캐터필트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일본 이즈모가 얼마나 지금 음흉한 군함인가 하면은 일본은 저걸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고 구축함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저 구축함에 희한하게도 80만 갤런의 보조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그럼 이 80만 갤런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니까 이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군함에다가 해상에서 보급해 주려고 그런다. 기름 주려고. 예. 그런데 보급함이 있어요, 일본은 따로. 그러면 그 80만 갤런이 뭐냐면 F-35B 또는 C 정도의 전투기에다가 460번 정도 급유해 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조 탱크가 있고 저기 갑판에 바로 아래에 함수 갑판 바로 아래에 여성 자유관 침실이 90개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 저 이즈모에 여성 자유관이 1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 자유관 침실을 90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여성 자유관 자리가 희한하게도 미 항공모함에 캐터필터를 설치하는 즉 전투기를 쏘아주는 기계를 설치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성 자유관 어차피 안 타니까 바로 밀어버리고 캐터필터를 만들면 정규 항공모함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F-35를 탑재하면 이즈모가 랴오닝에게 이길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는 항공모함 못 갔습니까? 항공모함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마음을 모으면 가질 수 있는데 예. 제가 뭐 대충 항공모함 그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예. 3조 5천억 원 정도면 우리도 예. 랴오닝 정도의 덩치의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어요. 네. 3조 5천억 정도 100값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전투기를 얹고 뭐 아까 같은 거 조기 경보기를 얹고 하는 그 가격은 따르고 100값만 한 3조 5천억 원. 예, 이것저것 다 제대로 네. 얹으려면 거의 10조 이렇게 들겠네요. 10조 원 정도 들죠. 그래서 지금 주변국이 일본이 항공모함 지금 6척 체제로 갑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5척 체제로 갑니다. 미국은 뭐 우리 동맹이가 빼고. 그런데 일본과 중국과 우리가 독도나 이어도에서 해상영토 분쟁이 생기면 또는 지금 중국이 남사군도에다가 지금 뭐 인공섬 설치해서 우리 땅이다, 우리 영해다 이지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길을 우리가 돌파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모함 우리도 있어야죠. 있어야 된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슬슬 좀 우리나라 전력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 세종대왕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전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종대왕함 하나만 놓고 보면 대단히 좋은 전력이죠. 여기 있네요. 세종대왕함. 세종대왕함은 한 7,600톤 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는 그 이지스 레이더가 탑재가 돼 있잖아요. 이 이지스 레이더는 1,000km 밖에 있는 1,000개의 표적을 다 탐지를 하고 예. 그 중에서 15개 정도를 갖다가 위험 순위를 선정해서 이놈이 제일 위험하구나 해서 15개 정도 하고 동시에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예.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능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세종대왕함과 같은 이지스함이 한 3척 정도 있고 예. 일본은 이게 6척 정도 있고 오. 6척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6척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뒤진다. 그런데 일본은 이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군함은 6척 있지만 일본이 이 이지스는요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냥 레이더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이 이 이지스 레이더하고 비슷한 독자적인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FCS 레이더라는 걸 만들어서 그 레이더를 탑재한 독자적인 이 위상 배열 군함을 1년에 한 척씩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지면은 이 이지스급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이지스급 구축함이 일본은 거의 뭐 한 12척 정도 되고 우리는 지금 한 3척밖에 없습니다. 이 세종대왕함 완전 무장을 하면 입에는 한 척 얼마입니까? 1조 2천억 원. 아이고, 그냥 조가 그냥 쉽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일본이 가지지 못한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함대지 순항미사일 현무3 토마호크, 미국의 토마호크처럼 예, 예. 우리는 현무3라는 순항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32발이 탑재가 돼서 일본은 이제 지금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못 가지잖아요. 예, 전 나오고 있는 저게 토마호크 쏘기 위한 이건 어뢰입니다. 어뢰. 네네. 예. 이건 어뢰고 토마호크 같은 거는 이제 수직 발사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32발이 탑재가 되어서 1,500km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동해에서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고 서해에서도 원산을 타격할 수 있고 동해에서도 백두산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죠. 그런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P3 초계기 있죠. 네. 네. 그 아까 레이건호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초계기는 어떻습니까? P3 초계기. P3 초계기가 기본 성능으로 보면 레이건의 그 MH60 헬기보다는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덩치가 크니까. 나오고 있네요. 예. 네네. 그런데 헬기와 또 이렇게 그 날개가 달린 비행기하고는 조금 또 의미가 달라요. 이 네. 비행기는 한 300km, 400km의 속도로 그냥 슝슝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헬기는 바로 딱 정지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잠수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럼 헬기는 딱 거기 서가지고 그 집중 탐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P3 같은 경우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하는 네. 임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P3 같은 경우는 광역 탐지를 하고 헬기는 핀포인트 탐지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한미 연합 해상 훈련에서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러시아의 이 Tu-142 배어 폭격기가 네.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한미가 공동으로 추격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배어 폭격기가 우리나라에 왜 온 겁니까? 그 배어 폭격기는 기본 베이스는 폭격기인데 예. 제가 판단할 때 이번에 러시아에서 온 게 사할린에서 출격한 거로 저는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할린에 있는 그 부대가 폭격 임무를 가진 부대가 아니고 해상 초계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P3 같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대잠 초계기예요. 그게 뭐냐 하는가 하면은 어떤 배들이 몇 척이 와가지고 뭐 하는지 감시하러 온 겁니다. 이를테면 정찰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항공모함 전단으로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오는데 저것은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 예.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저도 사실 한번 겪어봤습니다. 어. 제가 몇 년 전에 조지 워싱턴 항모 타격 전단하고 같이 며칠간 이렇게 훈련을 제가 동승해서 견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참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적기 출현, 실제 상황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거면 이 무슨 일이야 하고 제가 얼굴이 좀 노래져가지고 이 무슨 네. 일입니까 하고 보니까 러시아 비행기가 왔다. 그때도 이 Tu-142가 감시하러 온 거죠. 예.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나 이런 그 미국 전력들이 오면 러시아가 여기는 니들만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우리도 올 수 있어. 이제 그런 걸 과시를 하면서 자 왔는데 어쩔 거야. 이제 무력 시위도 하면서 도대체 무슨 배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도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예, 괜히 보니까 좀 네. 프로펠러가 많이 달렸고 덩치도 좀 커 보이고 전략 폭격기입니다. 뭔가 핵 폭격기. 시체말로 있어 보이는데 핵을 갖고 다닙니까 저 비행기가? 원래 임무는 핵을 가지고 폭격하는 핵 폭격기인데 어. 이 지금 현재 이 임무는 해상 초계기. 이제 그걸 개조해서 핵폭탄을 예. 싣지 않고 해상 초계기. 핵폭탄 싣고 오면 격추시켜야죠. 예. 그래서 이 비행기는 폭격기고 네. F-18 전투기하고는 뭐 기능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죠.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이루고 있고 우리가 또 한미 훈련을 하고 있고 네. 러시아 비행기가 오고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 박세영 기자 불편한 일이 하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훈련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우리만 한미 훈련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지난 8월에 이 미일 군사동맹이랑 이런 걸 겨냥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훈련을 했다는 게 맞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한 10년 전부터 화평사명이라고 하는 화평. 중국은 우리하고 조금 그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평화를 이제 평화의 사명을 띈 훈련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뭐 국경 분쟁에서 전쟁도 서로 막 치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아주 궁합이 잘 맞아서 이 미국에 대항을 해서 합동 해상훈련, 합동 지상훈련 다 합니다. 만주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가지고 합동 해상훈련하고 지난 8월, 9월에 우리 한미 합동훈련 할 때 블라디보스토크 앞에서 네. 이 합동 군사훈련을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네. 삼각동맹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발을 자꾸만 담그고 있는데 그리고 호주까지 지금 미국이 끼어서 미일호 예. 미일호. 동맹 체제를 구축을 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항해서 같이 전력을 합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짧게 너무 유치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러시아가 한편 그리고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동맹, 한미일 동맹과 중러 동맹의 전력을 보면 어디가 더 막강합니까? 당연히 미국이 포함되는 데가 막강하죠. 아, 그렇습니까? 막강한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분법에 우리가 놓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 상당한 부분의 경제 교류, 미국, 일본을 합한 것보다 더 중국과 경제 교류를 많이 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그 한미일의 군사동맹 카테고리에 너무 심하게 경사되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이런 것에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슬기로운 외교정책, 슬기로운 군사정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썸처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정책을 취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현실이에요. 저희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여기 보시면 남사군도에서 중국, 미국 쪽이 갈등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또 벌어진다고 합니다. 계속 갈등 그렇죠. 상황이. 이 갈등은 미국으로서도 중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갈등인가요? 충돌합니까? 충돌을 서로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이 손을 들지 않으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남사군도라는 곳에 그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어요. 예. 2130억 톤이 지금 매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사우디만큼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누가 봐도 필리핀하고 가까운 저 지역에 예. 인공섬을 만들고 예. 이게 내 땅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영해만 따지면 12해리, 12해리에서 22km밖에 안 되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입니다. 무려 한 360km 정도를 자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만드는데 그거를 띄엄띄엄띄엄해서 7개를 만들었으니까 따지고 보니까 이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의 영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지금 미국과 거의 군사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교류를 하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이 남중국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과 아주 심각한 어떤 어떤 손해를 보게 되겠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중동 지역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가서 다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우리 물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 영해다 함부로 다니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굴복한다면 우리로서도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예. 따라서 여기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국익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미국 편을 들자, 중국 편을 들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편을 드시오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은 경고 비슷한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경고를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 경고와 관계없이 우리 국익에는 어떤 것이 더 좋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바로 남사군도가 누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익입니다. 그것은 예. 중국 편과 미국 편을 떠나서 그래서 그 국익에 맞는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갈등을 빚고 있고 이 동해상에는 레이건호 항공모함이 있는데 여기서 유사시에 항공모함이 미국이 한 대 더 보내고 중국의 남해 함대가 이렇게 부딪히면 만약에 부딪히면 어차피 전력은 미국이 압도적인데 중국이 좀 밀려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함대끼리, 예. 군함끼리 부딪히는 일은 저는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함 한 척에는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 200명 이상의 예. 군인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함이 침몰하면 이건 정말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수호의 30하고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FA-18 슈퍼호넷하고 약간의 공중전이 벌어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무력 충돌이 생긴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좀 앞설 것이다. 예. 그러나 10년 후에도 미국이 앞선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만만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도 아마도 10년 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전력 건설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중 정상회담 이런 회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가장 핫했던 뜨거웠던 북한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민대 강명도 교수,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북한이 과학기술 전당을 완공을 했고 김정은이 천도 개벽, 저희는 천지 개벽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천도 개벽이라고 하나 보네요. 여기에 이 전당이 핵폭탄, 마크가 새겨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완공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핵 마크가 새겨져 있는데 한때는 김일성화로 바꾸라고 했다가 그걸 바꾸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기원회 부위원장이 공개 청살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련 건표, 그러니까 총 저기에요. 예. 다 핵 표시를 다 네. 해놨어요. 과학기술 전당에. 예, 저게 이제 원자 그 핵 원자 표시 표시인데 원소 네. 핵 원자 원자 표시인데 아마 이것이 바로 여기서 모든 북한이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자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뭐 기념비적 건축, 뭐 전시적 건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승령 스키장뿐만 아니고 물놀이장, 뭐 심지어 돌고래 쇼장까지 만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의 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과학기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곳에 김정은이 안 가볼 수가 없겠죠. 자신의 업적이라고 이건 하는데. 건설할 때부터 현장지를 몇 번 했고 예. 특히 지상에서 뭐 땅 위에서만 현지도 했고 건설 현장만 하늘 위에서 내려다봤잖아요. 네, 비행기 그렇죠. 타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지붕을 김일성화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바로 김정은이가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개 청살됐다고 한때 나왔던 거죠. 국가기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청살됐다고 나왔던 거죠. 그렇죠. 자, 김정은이 이곳을 찾은 모습 저희가 북한 방송에서 어떻게 전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과학기술 전당에 미래의 에너지 구역, 과학유의 구역 등으로 이루어진 야외 과학기술 전시장도 훌륭하게 건설했다고 과학기술 전당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녹색 건축물로 건설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안이 화려해요. 중간에 무슨 미사일 같은 모습도 있고 정말 화려한데, 근데 이게 바로 이 평양의 대동강 쑥섬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쑥섬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우리 여의도 같은 건가요? 예. 여의도랑 이제 같이 이제 예. 볼 수 있는데 대동강 쑥섬이라는 게 교수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아, 쑥섬이 네.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북한에서는 5월 1일 경기장, 능라도 경기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월 1일 경기장이 사람이 뭐 15만 석까지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능라도가 가장 크고요. 그쪽으로 쭉 내려오면 양각도라는 거 있었습니다. 양각도 아실 겁니다. 양각도 호텔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맞죠. 그 양각도가 있고 그 역전에서 그 양각도 바로 뒤쪽으로 좀 망경대 쪽으로 내려가면 쑥섬이라고 옛날부터 쑥이 많다고 해가지고 아마 쑥섬이라는 것 같습니다. 아. 쑥이 많이 자라는 것이라고 네. 해가지고. 근데 이걸 아마 그 농사짓던 것인데 이걸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양각도 바로 뒤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보이는 이곳을 곳이 바로 화면인데, 쑥섬인가요? 예. 근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거의 뭐 뉴욕의 맨하탄 못지않게. 예. 갈대밭이었죠. 갈대밭이었는데 저 앞에 보이는 네. 게 저기 지금 이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지금 양각도 호텔이거든요. 양각도 호텔 뒤쪽입니다. 지금 파랗게 예. 빨갛게 새로 지은 이 건물들은 이 과학기술자고리, 아, 과학기술고리라고, 엄청나네요. 예, 예. 과학기술고리라고 해가지고 과학자 아파트 단지들을 하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 아주 작심을 하고 이것 때문에 현영철이가 총살됐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교수님, 예. 한번 좀 보시면 북한이 저 정도 멋진 거리를 만들 경제력 또는 뭐 설계하는 능력, 건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 사람들 불러서 한 겁니까? 아니죠. 북한에서 보면 건설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전에도 70년대 건설했던 대기념비적 건물이라는 북한에서 이름 붙인 겁니다. 김일성 시대 대기념비적 건물이라는 게 뭐냐면 천리마고리하고 거기에 있는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만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체육관이 평양 대체육관 그리고 이제 그 뭐 천리마 동상이라든가 인민문화공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인민대학습당 김일성 광장에 바라는 인민대학습당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쟀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돈이 어디서 났는가 하는 거죠. 저런 건설을 하려면 북한의 자재뿐만 아니고 수입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실내 장식이라든가 외부 장식 페인트 있잖아요. 네. 광복거리, 창광거리 지을 때 그 페인트가 다 일본에서 들어온 페인트입니다. 외장 벽을 칠한 것이. 그 일제를 칠하지 않은 북한 페인트 가지고 칠한 외장벽은요. 1년, 2년 내에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아. 예, 안에서부터 습기가 배어 나오면서 그게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 다 대체로 저런 거리를 지려면 수입 외장재를 바르고 있는데, 네. 제가 봐서는 저 모습을 보면 수입 외장재를 바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지금 근데- 보고 계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예. 들어갔다는 거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엄청 화려해요, 진짜. 여의도 못지않게 화려한데, 자, 여기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교통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섬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이 불편할까봐 평양에서 이곳을 오가는 무계도 전차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차 이런 게, 예. 예, 무게도 전차가 뭐냐면 말하자면 버스와 똑같은데 궤도 없이 바쿠 달린 그 전기로 가는 아, 버스로 지금 말하는 저거네요. 그게 바로 무게도 전차라고 합니다. 버스에 뭘 달았네요. 이게 지금 자 바로 예. 무게도 전차인데, 그러니까 그 무게도 전차를 거기까지 연결했다는 거죠. 아, 궤도 전차가 있고 무게도 전차가 있습니다. 아. 광복거리 만경대에서부터 평양역까지 가는 거기 가는 이제 궤도 옛날 그 체코에서 들어온 궤도를 깔고 우리말하면 전동차 지상 전동차인데 이건 지상 전동차가 아니고 전기로 가는데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게 아니고 가스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바퀴 전기로 전동기를 예. 돌려서 가는 법. 이게 뭐 무게도 전차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저기 전기로 다니면 또 뭐 승용차가 서울만큼 많지 않고 저렇게 궤도 열차로 다니면 평양 공기는 좋겠네요. 평양 공기는 아무래도 이제 차도 별로 없고 네.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그리고 이제 볼스카에서 들어온 폴란드에서 들어온 이제 까르샤라는 보수가 있습니다. 그건 궤도도 아니고 위에 무궤도도 아닌 그냥 일반 보수. 가솔린 차죠. 네. 네. 저기 뭐 이렇게 매연 뿜을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평양은 조금 공기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맨날 자랑할 적마다 평양은 뭐 공원 속의 도시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 무궤도 전차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해요. 정전이 되면 가다가 도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가다가 되게 웃기는 게 네. 저 무궤도니까 밑에 이제 궤도는 없고 위에 이제 철책선 두 개를 이렇게 쫙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이게 걸립니다. 걸리면 버스 운전기사가 내려서 이걸 또 막 몇 번 이렇게 아. 들었다 놨다 나가는 들었다 거죠. 놨다 이 하다가 뻘대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 이 전기 두 개 손이 들어가야만이 그 전동기를 밑에 있는 전동기를 돌려가지고 그 동력으로 가는 건데 이 뻘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밀어주면서 이제 받치고 있는데 이게 딱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이제 교통수단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에도 있습니다. 북한의 네. 평양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요? 지하철은 저도 웬만해서는 잘 타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지하철보다도 오히려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지하철 타는데 내려가는데 2, 30분 걸리고 올라오는데 2, 30분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벌써 한 1시간 네, 정도 걸리기 그렇군요. 때문에 너무 예. 깊어가지고요. 그래서 잘 타지 않고 근데 뭐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나마도 지하철도를 이제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예. 저런 무궤도 전차를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이 무궤도가 시간- 아마 평양에서 한 80%를 활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궤도전차, 지하철 이렇게 까르샤까지 이제. 근데 속도는 15km에서 한 20km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놀 수가 없어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뻘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거의 네. 뭐 자전거 수준인데 예. 그리고 이 시간에 많이 알려드렸는데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입니다. 메기를 많이 키워라. 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기 뭐 많이 키워라고 이렇게 뭐 엄청 독려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한번 이제 필이 딱 꽂히면 그냥 지시만 내리면 됩니다. 예. 한때는 또 이제 칠색
곱등어라고 했나요? 칠색성어. 예. 칠색성어를 또 키워라. 염소를 또 키워라. 이번엔 또 메기입니다. 북한 사람 메기를 좋아하나요? 아니, 북한 사람이 메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메기가 이제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만큼 수온 온도를 보장해줘야 되고 그만큼 모기를 많이 줘야죠. 관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필이 딱 꽂혀서 자, 이 메기를 잘 키워서 이 고기를 인민들이 먹을 수 있게 메기 좀 많이 좀 지어라. 이제 키워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잘 되든 안 되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한 1년 동안은 바람이 불어서 그게 온 전국적으로 유행이 돼야지 자기의 이제 지시가 잘 전달된 걸 하지 자기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냥 뚜맘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지 또 자르고 혼내고 이러거든요. 하면 전번에도 나왔지만 메기보다도 자라 공장 있잖아요. 예. 자라 공장이 갖다 호통치면서 막 그 자리에서 중앙 TV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현지도 하면서 호통치고 막 자력경쟁 혁명 정신 없이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이게 하는 짓거리가 막 그 열을 내고 송을 내고 막 무자비하게 막 그 질책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원인이 바로 다른 물고기 공장에 정신 번쩍 차리고 예. 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런 걸 난다. 그러니까 저기는 해야 되는데 저거 벌써 이미 김일성, 김정일 때 다 하다 실패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메기가 잘 자라지 않으면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처형될까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12살 소년을 노동당에 입당시킨 거겠죠? 축구법에 축구 잘하는 어린이 당원을 만들었네요. 축구신동? 예. 그게 지금 웃기는데 예. 원래 12살이면 북한에서는 소년단원입니다. 소년단원. 13살부터 사로청원,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이라고 해서 사로청에 가입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체육 열기를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뭐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지만 김정은이 지금 자기의 그 검은 이제 북한을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선전선동 활동을 좀 하고 좀 이제 띄워주려고 보니까 일단은 체육으로 좀 자기네가 좀 강국으로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육 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서 이제 12살짜리 소년단원이죠. 그 소년을 입당을 시키고 걔가 키도 작고 그런데 그렇게 축구 신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따라배기 하는 운동도 벌리고 있고 입당까지 시켰다고 하는데 정말 예전에 북한에서 제가 12살짜리가 당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3살 때 무슨 뭐 총도 쏘는 분들인데. 아니 근데 12살짜리를 입당시켰다는 게 저는 과연 정말 북한이 왜 저러지? 아니, 북한은 이 조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소련단에 입단했다가 나이가 되면 15, 14살, 15살이 되면 사회주의 노동청,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데 해야 되고, 이 청년동맹에서 이제 나이가 되면, 20살 이상 되면 그걸 졸업하면서 직맹이라든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네. 아이죠. 12살 지금까지 한석이라는 아이. 아니, 12살 나면 저희 아들이 지금 12살인데, 네. 조선노동당원이라면 북한의 핵심 계층을 말하고, 거기서 이제 뭐 장교도 되고 다 간부가 되는데, 12살이 뭐라서 당 생활을 어떻게 하고, 당비를 어떻게 냅니까? 네. 네, 당비를 내야 되는데 저 12살짜리가 봉급은 없을 건데. 네. 그럼 참 제가 봐서는 이게 도대체 예. 김정은이가 아무리 어린 사람들을 떼어주고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는 12살도 크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1945년 조선노동당이 창건돼가지고 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거. 네,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그 어린 학생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의 운동을 잘하는 그런 신동들을 띄우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이 선수들이 잘 되고 나면요. 하나같이 수령을 찬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 어리고 경기 경험도 어린 저를 그토록 믿어주시고 세계 선수권 대회장까지 내세워서 주었는데 그녀의 금메달로 국가 마음을 보답하겠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장군님만을 그림에 달렸다고 하면서 바로 그것이 곧 샘솟는 힘이 되고 승리의 장패를 열 수 있는 원천으로 되었다고 긍지 넘쳐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김국향 선수 예. 다이빙하는 영상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그 참 어린 앳된 소녀인데 그 소녀도 다 그렇게 장군님만을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금메달을 따. 정성욱도 마찬가지, 예. 개순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북한에서 나가서 금메달 딴 선수가 기자들이 나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 장군님 생각하고 장군님의 배를 하고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걸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김일성은 뭐 빨살이라도 했다는 그 구루톡이라도 있지만 김정은이는 뭐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우상화를 하다가 지금 망신만 당한 거 아닙니까? 3살 때 뭐 벤주를 몰았다니 총을 뭐 사격을 했 권총을 쏘았더니 뭐 목표를 잘못 5살 때 탱크를 몰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를 우상화시키고 체제에 선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저거는 거죠. 예. 12살짜리를 입당시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이한테 충성을 하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김정은이가 젊기 때문에 바로 그걸 노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습니다. 한 명씩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네. 나오는 것은 이분이죠. 아, 예전에 현정화 선수와 함께 탁구를 예, 치던 했던 바로 그 이분이 선수죠. 탁구고, 네. 예, 그 다음에, 전설적 유도 선수 개순이네요. 예, 정말 개순이 미국에 가가지고. 아우, 단단해 보여요. 딱 보기에도 한데. 사실 북한에서 제일 이제 그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개순이는 북한의 이제 영웅이었습니다. 예. 공화국 영웅이죠. 그 미국에서 이겼다는 게 더 큰 의미가 그렇지 있나 다른 봐요. 나라에서 이긴 것보다 미국에서 이겼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국은 철전지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대국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 개순이는 더 영웅이 된 더 거예요. 영웅이 됐다. 네. 인민체육인 받고 용칭호 다 받았습니다. 가자마자 예. 벤주 받고 승용차 벤주 받고 아파트 다 받고요. 45평짜리. 네, 예. 그렇군요. 최고는 누굽니까? 지금 그동안에 쭉 가장 최근에 김국향까지 봤는데 북한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스포츠 영웅 누굽니까? 개순이하고 정성욱이 아닐까 아, 개순이, 생각합니다. 정성욱. 개순이는 미국에서 이겼기 때문에 유명하게 이제 소문난 거고 정성욱이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북한이 제일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아. 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리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마 정성욱이를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주고 예. 또 장군님을 부리면서 달렸다고 또 아야 그런 우미심장한 말을 또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북한에서 내세워주지 않았나. 예, 저희는 저희 보기에는 제가 북한 주민이면 저는 김국향 선수를 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다이빙 안에 너무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동독이나 이런 데 잘하는 것만 봤는데 그렇죠. 너무너무 잘하는데 근데 다이빙은 좀 있었지만 마라톤은 한 번도 이긴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이빙보다- 마라톤은 네. 여자가 1등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동양 선수가. 미국에서 김광숙이라는 13살에 김광숙 동작이라는 걸 내놓은 선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은 체조 커서 선수. 이제 사회어 거기서 이제 체조 선수 감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저 김국향 선수보다 김광숙은 더 잘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웁니까? 북한 선수들은 이렇게 1등만 하면 저렇게 열심히는 아니고요. 이렇게 과하게 웁니다. 왜 이렇게 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자기가 네. 감격해서 내가 정말 이겼구나 해서 울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저국에 돌아가면 저국의 영예를 빛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장군님한테서 칭찬을 받겠구나 이것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우는 어린 선수가 우는 걸 보니까 좀 마음도 아픈데. 그러니까 아파요. 네, 예. 정말 잘하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얼굴이 화나면서 우는 거하고 슬퍼서 우는 거하고 다른데 저는 슬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슬픔이 좀 담겨 있어요, 사실 보는 게.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솔직히 여자 축구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개인 종목보다는 이 단체 종목을 좀 많이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 종목은 이자처럼 뭐 개순이라든가 김국향이라든가 종선 한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단체가 1등하면 축구에서 1등하면 11명이 금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가 1등하면 더 평안하고 또 그렇지 않고 와. 또 축구라는 건 전 세계에서 아마 저기가 북한 예. 축구장인데 엄청 정말 큰 오일이 곳이네요. 5월 1일 멋있네요, 경기장입니다. 진짜. 릉나도 5월 이제 성진. 쑥섬이라고 하는 5월 1일 경기장, 릉나도 경기장이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좋네요. 지금 저렇게 스포츠 영웅을 띄우고 있지만 북한의 주민을 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 소식인데요. 다음 소식을 한번 보시면 북한 해산에 큰 불이 났는데 탈북을 막기 위해서 화재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저긴데요. 해산, 양강도죠. 예, 양강도 해산시 강안동인데 엄청나게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화재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을 탈북을 막기 위해서 막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양강도는 이제 압록강하고 이제 두만강이 같이 흐르는 예. 양강도라는 게 이제 두 강이 흐른다고 해서 양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가 보면 이제 압록강 쪽이거든요. 지금 강안리 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너무 탈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철책선을 북한에서 이제 쳐놨는데 예. 예전에는 저 압록강 물을 사람들이 겨울에 가서 이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길어 먹은 처음에 탈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막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불이 났는데 북한은 뭐 소방차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원돼서 밖에 주던 뭐 물통이든 퍼서 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도망갈까봐 그 철책선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화재는 화재대로 다 나고
아, 그렇군요. 실제로 자, 북한이 왜 이렇게 화제를 키웠는지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난리에 탈북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압록강 건너서 중국을 가는 게 두려우니까 못 나오게 한 거죠. 이 삶의 보금자리가 불타는 걸 물꼬리에 보면서 하염없이 우르물고 그 고함을 지르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입수한 정보인데 99년 해산 사태. 근데 99년도에 이미 북한이 기관총으로 해산 사태 총살을 20명 이상 했다. 맞습니까? 예, 그 뭐 해산뿐만 아니라 이제 각 도 소재지에서 각 도에서 예. 뭐 해산뿐만 아니고 이제 국경을 나는 함경북도라든가 함경남도라 이런 도에서 총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개 총살을 많이 한 것이 바로 해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산을 통해 가지고 탈북하는 게 이제 우리 저 김은광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해산에서 탈북하기가 왜 좋냐면 무릎을 이 신발만 그냥 무릎 걷지 않고도 갈 수 있고 돌다리처럼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산입니다. 압록강 없고 두만강 없는 육지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을 놔도 바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 나갔다가 괜히 불 끌어가면서 곧 나갔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도망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불을 못 끄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건데 예. 그만큼 해산은 상당히 중국과 가깝고 탈북자들이 루트로 사용하던 것이 바로 해산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그나마 좀 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북한이 노인의 날 했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노인분들은 뭐 하실지. 네, 지금 예. 장기를 두고요. 저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별건이라고 합니다. 별건이. 별건. 아, 별건이. 그렇군요. 네. 아, 저렇게 지금 뭔가 던지는 모습은 저걸 뭘 던지는 건가요? 윷놀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윷놀이를 던지는 아, 거죠. 근데 육가락이 굉장히 짧네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노인분들이 저렇게 많은 여가 생활을 누리나요? 북한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어떤가요?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경로당도 있고 뭐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뭐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던데 북한에 경로당에 있는 건 못 봤고요. 이게 저기 정자 같은 데서 평양에 가면 저런 정자에서 윷놀이하고 정말 장기 뜨는 노인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 낚시질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지방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산에 가서 나무 헤어고요. 둘에 가서 나무를 뜯어야 되고 집을 하여튼 지키는 멍멍이라고 북한에서는 표현하는데 예. 그냥 집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근데 평양에 가니까 조금 몇 명의 노인분들이 나와서 장기도 두고 별건이도 두고 이런 모습은 제가 봤는데 지방하고 평양 차이는 이게 너무 뭐 50년 차이가 나니까 도시화가 아직 북한은 저는 전반적으로 안 됐기 예. 때문에 저런 한심합니다. 장면들은 이제 노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중앙TV가 와서 촬영하니까 다 사람들 제일 좋은 옷, 훈장 달한 거 다 해놓고 다 뽑아가지고 저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촬영하는 거고요. 지방에는 저렇게 모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사리원 관계인데 이제 예. 종자, 사리원에 가도 종자 같은 거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계에 가도 있거든. 인풍루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데 사람들 모이는 건 전 보질 못했고요. 평양 같은데 평양시에 가면 우리 송지원 아저씨도 말했지만은 보통강이라든가 대동강 유보도에 앉아서 예. 명절 때나 뭐 일요일 때는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장기 뜨고 하는 모습은 간간히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빨리 네. 통일이 돼서 남북한 노인 장기 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동북아 외교의 최고 이벤트 한중일 정상회의가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예, 박 대통령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이번 한 주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우수근 중국통화대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중 정상회담은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정상회담은 끝나고 만찬 박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담을 나눴는지 소식 전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국에서는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의 뭐 비중, 관심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중국 당국자들 제가 어제 왔습니다만 그제 만났거든요. 예. 한중 정상회담은 뭐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지 않는가. 리커창 총리는 경제 수장이다. 경제적으로 경제 협력을 예.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이다. 두 분 웃고 계신데 네. 이 두 관계는 너무 좋으니까 뭐 관심 안 가져도 된다. 예.
중국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국은 일본하고의 정상회담, 우리도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으니까 중국도 잘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국에서 여태까지 일본에 대한 전략 전술이 실패했기 때문에 바꾸겠다 해갖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과거와는 달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에 많은 경제적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번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중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중국이 일본에게 경제적 선물을 주고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내일 잇따라서 이제 열리면서 또 양자 정상회담이 또 열리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이른바 동북아 외교의 이제 완성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립된 배경을 좀 보면 네. 그러니까 좀 유의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9월 3일 날 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천안문 성루에 앉아 서서 네. 미국의 동맹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정상이 옆에 앉아 서서 그렇죠.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가면서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미리 받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하나 가지고 갔던 게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태동을 다시 발족을 시켜서 한일 관계가 좀 다시 복원되길 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중국에 가는 좀 불편함을 중국 가서 시진핑에게 한중일 정상회담을 좀 만들어 달라. 허락 좀 수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 불편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큰 외교적 성과입니까? 그러면 자기로서 선물을 좀 줘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뭐 미국이 원하는 걸 한국이 좀 해주고 싶어 한다면 한중일 정상회담 갈 수 있다나 아마 그런 일종의 외교적 선물이 좀 주고받은 효과가 복잡하네요. 예. 예. 아, 굉장히 복잡한 생법이 예, 예.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우리 국내 언론을 보면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원리 원칙을 중시합니다만 중국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당히 신뢰를 중시하는 나라거든요. 예. 이번에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전술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전까지는 리커창 총리,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를 끌어내린다. 수상직에서 끌어내린다 식으로 해갖고 경제 관계를 단절시키다 했거든요. 경제 교류를 단절시킴으로써 아베 총리가 일본 비즈니스 경제계로부터 궁핍한 입장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아베 총리가 재선됐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전술이 실패했다 해갖고 요번에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이제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측면으로 요번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나오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선물 보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아베 총리가 갑자기 중국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잘 안 받으려고 한다면은 중국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일본 국민들, 일본 비즈니스계에 많은 선물을 영국과 독일에게도 그렇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거거든요. 선물을 주는데 아베 총리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본 비즈니스계에서 EJ, 아베 총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리게끔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기로 전술을 바꾼 것이죠. 굉장히 새롭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 아베에게 선물을 준다. 중국이 오히려 원수 같은 사이인데. 예. 예. 지금 우 교수님의 말씀대로라 그러면 중국이 대단한 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일 중에 가장 공동 분모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NG 현상이고 중국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중국이 일본에게 햇볕 정책을 쓰는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그렇네요. 받아들일 수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예,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결국 미일 관계에 있어서 그 틈새를 노리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전략적 전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문제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중국이 일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달래는 쪽으로 나가고 미국, 일본이 원래 친한 사이고 잘못하다가는 뭐 한중일에서 한국만 그러니까요. 오리알이 되겠네요. 오리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중국은 변화무쌍한 나라이고 실리 위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한중이 역사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일본에서 대응 정선을 강화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칫 너무 순진하게 원칙만 고집하다가는요 중국한테 뒤통수 맞았다. 라는 소리 듣기 딱 좋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뒤통수를 맞는다. 이 중국의 변화에 대해 우리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 교수님은 이제 중국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동향 같은 걸 이제 굉장히 앞서서 좀
감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지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보다 중일 정상회담에 더 예기치 않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좀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략을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굳이 한중일 정상회담이라 이 장에서 할 것 같지는 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뭐 열리는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우리의 전략적 고민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삼자 모양새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로서는 미국도 좀 덜어주고 중국도 좀 덜어주는 관계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우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이 정말 일본에게 엄청난 경제 보따리를 준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이 실제로 성립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것을 제가 볼 때 이 서울에 와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두고 그거에 봐야 될것 대해서 우리 우 같습니다. 교수님의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그제 그 사람들하고 쭉 만나가지고 중국 분들하고, 예. 예, 제가 어저께 왔으니까 그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을 새로운 대일 관계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왜 한중일 말씀하신 거 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쓰느냐? 첫 번째, 이 사람들 정말 머리 잘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열병식 때 국내적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함으로써 빚을 내줬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답 성격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 중일 관계를 개선해야겠는데 여태까지 그 모멘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의 압력이건 뭐건 한중일 정상회담에 좀 참가해달라고 하니까 보답의 성격도 있고 마침 전술을 수정할 필요도 있었었는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더 기가 막히게 말하는 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간파하지 못했는데요. 중일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적극적인 자세를 볼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요. 미국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때문이다. 딱 한마디 미국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랜드 잠깐만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랜드 대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온통 머릿속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신감이 얻은 거예요. EU 측면에서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은 영국과 독일인데 영국과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물부터 주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지금 중국에 와 있거든요.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과의 미국과의 관계를 균열을 처리하는 것인데 한국은 이제 자기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는 많은 경제적인 선물을 줄 것이고 이제는 일본에 가야겠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미일 관계 이렇게 좋은데. 저도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제가 볼 때 이제 우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 현지의 분위기를 아신다는 건데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요. 중국 관료들 말을 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료들이 이런 발언을 오기 전에 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중국의 대일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성급 배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교수 봐야 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한번 드리면 보시면 압니다. 예, 보시면 안답니다. 보시죠, 뭐. 내일 모레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대일 전략은 이미 우리의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로 지금 계속 정상화가 안 된 것과 달리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금년 초에 이미 일중각이나 일정 정도 정상화가 돼 있잖아요. 시진핑이 이미 반둥에 가서 비동맹 회담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하고 마베가 만나서 우리는 그때만 이미 일단 대일 전략의 변화를 그때 감지했죠. 그러나 그 대일 전략이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일본을 자기가 인게이지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는 건 제가 우 교수님께서 중국 현지에서 막 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우 교수님 말씀. 그러니까 저는요, 저도 현지에 있으면서 잘 몰랐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중국 현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단지 중국 관료라든가 당 간부들 몇몇 사람들 얘기만 듣고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관료라든가 당 사람들이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일반인들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간파하지 못할 만큼 이 사람들이 확 바뀌었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중일 관계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가 이전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치 일본 그 사무국장이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인상 쓰면서 악수를 했거든요. 중국 보도를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미소도 띄울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다가갈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로서 공제할 거라고만 기대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뒤통수 맞았다, 우리가 왕따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중국을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원칙만 생각하지 말고 시시각각 바뀌는 국제 환경을 잘 파악해갖고 외교 전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교수님 잠깐만요. 두 분 말씀이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는 내일 모레 바로 나옵니다. 회담을 하니까 우리
부총님께서 제가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우 교수님 말씀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시거든요, 사실상. 중국의 대일 정책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한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의 기조를 간단히 정리하자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의 관계 때문에 중국이 준 선물을 아베가 받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작업을 중국이 하겠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는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 교수님 말을 그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고립무원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역사적 문제거든요. 역사적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산무, 그러니까 브리핑도 없고 의전도 없고 내용도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상당히 축약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과의 일본과의 관계, 전체 전략 전술을 그러면 읽고 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본이 그대로 중국과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인식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조금 잠시 후에 청와대 쪽에서 네. 정상회담 관련한 자료가 들어오면 말씀을 좀 나누고요. 사실은 방금 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을 둘러싼 획기적인 엄청난 엄혹한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짧게 국내 정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솔직히 좀 걱정스럽고 우울합니다. 야당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당대표직을 즉각 사퇴하라. 또 이대로 적당하게 넘어가면은 내년 총선도 적당하게 패배할 겁니다. 정권 교체도 안 됩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 당에서 계속 왜 재보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표나 당의 주류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공당의 대표이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이번에 아무리 작은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선거라고 하더라도 드러난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처음에 이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하고 나서 문 대표나 주류 측의 입장은 선거에 투표율이 낮았다.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저께 조경태 의원도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전남 신안에서의 그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이 새정년 후보가 3등을 했습니다. 무소속이 물론 당선이 됐고요. 그때 신안군의 그 선거구의 투표율은 64.5%예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그건 궤변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텃밭에서 어떤 투표율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명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의 텃밭이라고 하면 부평구에서도 졌거든요. 졌는데 당이 새정년이 졌습니다만, 새누리당이 됐습니다만 정의당 후보한테도 졌어요. 정의당 후보한테도.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봅니다. 투표율이 낮았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그러면 국정교과서를 열심히 투쟁해서 야권 지지층들 끌어올려서 투표장으로 끌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한 책임이 먼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자기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투표율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겸허한 입장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권 후보에 나서서 비록 지난번 대선엔 떨어졌지만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에도 굉장히 유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매번 선거에 패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무슨 반성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제 재보선 결과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 겸허하게 노력할 일입니다. 이제 매번 좀 솔직한 반성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매번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문재인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국민에게 주는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이라는 것은 정책이라든가 어젠다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와 그 당대표를 이끄는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태도거든요. 그것이 당대표가 특히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그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게가 있고 그 무게를 통해서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문재인 당대표에 대해서 전체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문재인 당대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그 무게감과 신뢰성은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희화화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종의 너나 잘해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당 대표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을 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의지력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수가 비난의 그림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메시지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선거에 치면서 내가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 통일하는 어떤 참여라든가 반성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국민에게 이어지는 정치적 감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복원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아마 나대로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친일 낙인 찍기 요즘 많이들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 부친도 친일, 저 사람 부친도 친일. 자,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지금 그림 주인공은 문재인 대표가 친일 낙인을 여러 번 찍었는데 너무 문재인 대표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결론이 뭐냐 하면 아유 낙인을 너무 많이 찍었더니 자기가 쓸 땅이 없네요. 과도한 비판인가요? 그 낙인 찍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서 국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기들의 지지층을 볼모로 해서 이념 전쟁의 전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여야의 그 지혜를 맞대고 서로 교환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친일 이야기나 친북 이야기로 몰아가면서 극단적인 이념 전쟁을 하는 것은 서로가 좀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나대로 선생의 마지막 한 좋은 말씀은 결국 낙인 찍다 보면 자기는 소수로 계속 자표적인 논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뭐 좀 조금 과도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나대로 네컷 만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 시각에 열리고 있는 아마 한중일 관련인데요. 보시죠. 일기예보입니다. 봄날 같은 기온. 한중회담은 봄날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곧 날씨가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안 좋아지냐? 음산한 초골 풍경이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마 예상으로는 아마 원래 이번에 일본 대접 잘해야 된다고들 많이들 조언하셨는데 왜 밥 안 먹습니까, 한일? 제가 이것도요. 그러니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줄곧 아베한테 말려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 일본 사회를 우리 직접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암만 그래도 아베가 외교적으로 잘못하는 거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고 몇 년 만에 만나는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하고 밥도 안 먹는 너무 박대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회가 우리에 대한 정서 민심이 더 이반되거든요. 아베는 그걸 또 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대의명분상 우리는 여태까지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라는 대의명분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지만 더 큰 대의명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더 큰 대의명분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해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계속 아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좀 작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전투에서는 아베가 승리하게 해주지만 장기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좀 프레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밥도 안 먹고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고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어쩌면은 이 한일 양국 간의 이 정상회담이 그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낫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3년 6개월 만에 사실상 한일 정상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중일 회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양국들, 중국과 일본, 양국 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에 바로 여기에 통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하는 그 자체가 한일 정상회담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 역사적인 문제, 아주 감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나올 사실 그런 아이디어인데,
소위 아이템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떤 큰 아젠다를 합의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만나는 그 자체 의미만 두고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의미를 크게 확대하지 않는 것이 한일 양국에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네, 밥 같은 경우에는 안 먹는 게 약간 제가 좀, 네. 사실 식사하고 뭐 오차이든 만차이든 한번 하는 건 지금 때 외교적인 우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물론 아베 쪽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꿈쩍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냉랭한 관계로 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가 지금 우리를 국민들하고 굉장히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대통령께서 역사 근본지 입장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박대하거나 좀 홀대하거나 좀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면 제가 볼 때 한일 관계 국익에서는 그 남녀장사는 아니라고 봐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사실상 이 부분은 한일 정상회담과 사전 조율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사전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미운 사람, 떡이 아니고 이제 밥을 한 그릇 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 결과 소식은 잠시 후에 이어질 채널A 종합 뉴스에서 들어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